전 세계 안보 분석가들이 고개를 들게 만든 한 사건이 있습니다. 누구도 가능하리라 믿지 않았던 재진입 데이터가 조용한 연구동 한켠에서 한국의 손으로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낡은 연소실의 흔적과 손바닥만 한 금속 잔해는 단순한 실험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과 한 번의 실패도 버리지 않는 태도가 만든 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성과가 가능했을까요? 어떤 힘이 한국을 이 자리까지 끌어올린 걸까요?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두툼이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가슴 뿌듯한 이야기 하나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이거 우리나라 이야기구나 하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그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나눠주세요. 우리 감동두툼이 가족들끼리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게 참 좋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냐고요? 먼 중동의 어느 나라 이스라엘에서 온 우주기술 전문가가 한국의 어떤 기술을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버린 실화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그 순간 함께 느껴보시죠. 자, 시작합니다. 텔아비브 국방연구소의 오후 3시. 창밖으론 지중해의 푸른 빛이 번지고 있었지만 내 시선은 책상 위 보고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표지엔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KARI 스페이스 레이 마이너스 엔트리 비히컬 테스트 리절츠 마이너스 컨퍼덴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는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해왔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의 우주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게 내 일이었다. 하지만 한국?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은 우리 레이더에 제대로 잡힌 적이 없었다. 미사일 지침 때문에 묶여있던 나라. 기술 협력에 의존하던 나라. 그런데 이 보고서의 숫자들은 이상했다. 재진입 속도 마하 23.5. 열차폐 성공률 94.7%. 데이터 복원율 89.3%.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안경을 고쳐 썼다. 숫자를 다시 확인했다. 틀린 게 없었다. 하지만 믿기 어려웠다. 이 수준의 기술은 통상 15년 이상의 독자 개발 경험이 필요하다. 한국이 미사일 지침에서 완전히 풀려난 게 불과 2020년. 그로부터 5년도 채 안 됐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문이 열리며 동료 아론이 들어왔다. 다니엘, 오후 회의 준비됐어? 응. 그런데 아론, 이거 좀 봐. 나는 보고서를 밀어보였다. 아론은 잠시 숫자들을 훑어보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한국? 그래, 요즘 뜨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 그런데 이 데이터 출처가 확실해. 공식 채널로 온 거야. 국제우주안보협의체를 통해서. 아론이 팔짱을 꼈다. 그래도 재진입 기술은 쉬운 게 아니잖아. 우리도 70년대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한국이 이걸 독자적으로 해냈다고.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젠털르민 시작하죠. 미국 출신 선임 분석관 톰슨이었다. 그는 NASA 출신으로 우리 팀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다. 회의실엔 이미 6명의 분석관이 앉아 있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각국의 전문가들. 오늘 안건은 한국의 재진입 실험 결과입니다.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보시다시피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들이. 톰슨이 끼어들었다. 다니엘, 잠깐만. 한국? 그들이 독자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확보했을 리 없지.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톰슨을 바라봤다. 무슨 의미입니까? 기술 이전이겠지. 아마 프랑스나 러시아에서. 한국은 전통적으로 협력 개발 방식이잖아. 일본 측 분석관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우리 분석으로도 한국의 독자 기술 수준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입을 열려다 멈췄다. 반박할 근거가 사실 없었다. 나 역시 의심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상하게 그 오만한 어조가 마음에 걸렸다. 그들이 할 리 없다는 전제. 그래도 일단 데이터를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물론이죠. 톰슨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는 말자고요. 우린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다.
결론은 추가 관찰이었다. 사실상 보류였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나는 복도에 멈춰섰다. 창밖으로 지는 해가 보였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다. 톰슨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들이 독자적으로 할 리 없지. 정말 그럴까?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이번엔 숫자가 아니라 방법론을 봤다. 시험 설계, 측정 방식, 데이터 수집 체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건 모방이 아니었다. 측정 포인트 배치가 우리가 아는 미국식도 러시아식도 아니었다. 한국만의 방식이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기존의 어떤 그림과도 맞지 않는 조각. 나는 천천히 보고서를 덮었다. 혹시 우리가 틀린 건 아닐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 박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의문이 단순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이건 시작이었다. 창밖으로 텔아비브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엔 한반도의 작은 발사대가 떠올랐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나는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KARI 측의 현장 방문 요청.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나는 이 여정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3주 후였다. 비행은 길었지만 머릿속은 더 바빴다. 텔아비브에서 서울까지 12시간 동안 나는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 자료를 계속 읽었다. 나로호의 실패들, 누리호의 성공, 그리고 최근의 재진입 실험까지. 전남 고흥, KARI 나로우주센터. 택시에서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습한 바닷바람이었다. 이스라엘과는 다른 공기. 푸르른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은 우주센터와 어울리지 않게 평화로워 보였다. 다니엘 박사님 환영합니다. 나를 맞이한 건 김 박사라는 30대 후반의 엔지니어였다. 단정한 안경에 절제된 미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국제협력은 언제나 환영이죠. 우리는 연구동으로 향했다. 걸어가면서 김 박사는 센터의 역사를 간략히 설명했다. 2009년 첫 발사, 2번의 실패, 2013년 나로호 성공, 그리고 2022년 누리호. 실패가 많았습니다. 김 박사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 기술입니다. 이상한 표현이었다. 보통은 실패를 극복했다고 말하지 실패도 기술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연구동 입구에서 나는 잠시 멈춰섰다. 벽면 한쪽에 낡은 연소실이 전시되어 있었다. 표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미세한 긁힘과 균열이 햇빛에 반사되어 보였다. 설명판엔 간단하게 적혀 있었다. 일단 엔진 시험 모형 마이너스 2018년 3차 연소 시험 후 회수. 저건 내가 물었다. 왜 전시해 두셨습니까? 김 박사가 연소실을 바라봤다. 이 엔진은 75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75초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많습니다. 압력 분포, 진동 패턴, 재료의 한계. 모두 데이터로 남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소실에 다가갔다. 그 흐름 아래로 용접 자국이 보였다. 손으로 만지고 싶었지만 참았다. 실패를 지우지 않는군요. 지울 이유가 없습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과정이니까요. 우리는 연구동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예상보다 조용했다. 큰 소리도 바쁜 움직임도 없었다. 대신 엔지니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재진입 캡슐 모형 앞에서 센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열차 폐재 샘플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여기가 재진입 실험팀입니다. 김 박사가 소개했다. 한 엔지니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엔지니어였다. 박사님,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오신 다니엘 박사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수진 박사는 손을 내밀었다. 작업복 소매엔 기름 자국이 묻어 있었다. 재진입 데이터를 보고 싶다고 하셨죠? 네, 특히 열환경 측정 부분을.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실험실 한쪽으로 이동했다. 벽면에 대형 모니터가 걸려 있었고 그래프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수진 박사는 능숙하게 데이터를 불러왔다. 이게 마하 23구간입니다. 온도가 섭씨 2400도까지 올라갔죠. 나는 그래프를 주의 깊게 봤다. 온도 곡선이 예상과 달랐다.
이 구간에서 온도 상승률이 둔화됐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수진 박사가 미소 지었다. 형상을 약간 수정했거든요. 0.3도 각도 변화가 열분산을 일으켰습니다. 0.3도. 나는 숫자를 되뇌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정밀한 계산이었다. 시뮬레이션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약 1200회입니다. 6개월 걸렸죠. 1200회. 나는 속으로 감탄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정도 반복 시뮬레이션은 쉽지 않다. 데이터 복원율이 89%라고 들었는데. 네, 사실 우리도 놀랐습니다. 수진 박사가 옆에 책상을 가리켰다. 센서 배치를 다중화했거든요. 하나가 실패해도 다른 센서가 보완하도록. 책상 위엔 손바닥만 한 금속 조각이 놓여 있었다. 아무 라벨도 설명도 없었다. 그냥 놓여 있었다. 저건 뭡니까? 수진 박사가 조각을 집어들었다. 재진입 때 떨어져 나온 열차 폐재 파편입니다. 태평양에서 회수했죠. 보관하는 이유가 잘 모르겠어요. 수진 박사가 웃으며 조각을 다시 내려놓았다. 그냥 남겨두고 싶었어요. 이것도 우리의 일부니까요. 나는 그 작은 조각을 바라봤다. 표면은 울퉁불퉁했고 한쪽은 녹아내린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순간 옆 작업대에서 둔탁한 금속음이 들렸다. 한 엔지니어가 망치로 샘플을 두드리고 있었다. 땅, 땅, 땅. 일정한 리듬이었다. 저분은 뭘 하시는 겁니까? 응력 테스트입니다. 열차 폐재가 충격을 받았을 때 균열이 어떻게 퍼지는지 관찰하는 거죠. 손으로요? 네, 센서로는 못 잡는 미세한 변화가 있거든요. 손의 감각이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한동안 지켜봤다. 망치 소리, 센서 값을 확인하는 소리, 키보드 타이핑 소리. 이 모든 소리가 하나의 리듬처럼 들렸다. 과장도 서두름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정확하게. 놀랍네요. 내가 중얼거렸다. 뭐가요? 김 박사가 물었다. 분위기가. 나는 적절한 단어를 찾았다. 차분합니다. 다른 나라 연구소들과는 다르네요.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우리는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린 이미 늦었으니까요. 늦었다.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50년 늦게 시작했죠. 따라잡으려고 서두르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냥 우리 속도로 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다. 이게 정말 늦은 나라의 모습일까? 오후 시간, 나는 혼자 연구동을 돌아다닐 기회가 있었다. 복도를 걷다가 한 방의 문이 열린 걸 봤다. 안을 살짝 들여다봤다. 한 엔지니어가 책상에 앉아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컴퓨터가 아니라 손으로. 펜을 움직이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장면이 머릿속에 남았다. 손으로 쓰는 사람, 망치로 두드리는 사람, 작은 금속 조각을 간직하는 사람들.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었다. 기술을 기록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남해 바다에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수평선을 물들였다. 내일은 발사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다. 기대되네요. 하지만 내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다. 저 작은 금속 조각. 왜 자꾸 생각나는 걸까? 훗날 내가 알게 되겠지만 바로 그 조각이 이 이야기의 본질을 담고 있었다. 무심하게 책상 위에 놓인 그 작은 증거가 거대한 진실의 단서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 밤에 나는 아직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이 시작됐다. 회의실 테이블 위엔 두툼한 기술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다. 수진 박사와 김 박사 그리고 2명의 추가 엔지니어가 함께했다. 오늘은 재진입 전 구간 데이터를 공유하겠습니다. 수진 박사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궤적 그래프가 나타났다. 고도 120km부터 30km까지의 재진입 경로였다. 먼저 속도부터 보시죠. 첫 번째 그래프. 나는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마하 20, 21, 22, 23.5. 잠깐. 내가 손을 들었다. 마하 23.5요? 네.
측정 오류 가능성은 센서 3개를 독립적으로 운영했습니다. 3개 모두 같은 값을 기록했죠. 나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기댔다. 마하 23.5. 이건 단순한 속도가 아니었다. 이 속도에서 발생하는 열환경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 속도에서 열차폐가 유지됐다는 말입니까? 94.7% 구간에서 유지됐습니다. 일부 박리는 있었지만 예측 범위 내였습니다. 수진 박사가 다음 그래프를 띄웠다. 온도 그래프였다. 섭씨 2400도. 피크는 2680도. 이건 나는 말을 잃었다. 철이 녹는 온도잖아요. 네, 그래서 탄소복합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고온이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였죠? 급속 냉각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을 이어받았다. 고도가 낮아지면서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죠. 2분 안에 2000도가 하락합니다. 이때 재료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내가 잘 아는 문제였다. 이스라엘의 SHAVIT 로켓 개발 때도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열팽창과 수축. 이 사이클이 균열을 만든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수진 박사가 샘플 하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검은색의 육각형 타일이었다. 탄성을 조절했습니다. 탄성을? 네. 재료를 너무 단단하게 만들면 열 충격에 깨집니다. 반대로 너무 유연하면 형상이 무너지죠. 그래서 중간 지점을 찾았습니다. 나는 타일을 집어들었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3년입니다. 3년. 처음 200개 샘플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수진 박사가 담담하게 말했다. 균열이 생기거나 박리가 일어나거나 온도 분포가 불균이라거나 매번 달랐죠. 그럼 어떻게? 21번째 샘플부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패의 패턴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실패의 패턴? 네. 왜 깨지는지를 이해하니까 깨지지 않는 방법이 보였습니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실패를 지우는 게 아니라 읽는 것. 이스라엘도 이렇게 배웠다. 실패 없이는 성공도 없다는 것을. 다음은 궤도 제어입니다. 김 박사가 새 그래프를 띄웠다. 재진입 각도 그래프였다. 나는 숫자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1.2도? 네, 목표 각도 대비 오차 1.2도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됐다. 재진입 각도 오차는 보통 35도다. 심지어 미국도 2도 이하로 맞추기 어렵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1.2도?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자세 제어 시스템입니다.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설명을 시작했다. 재진입 중에도 미세하게 자세를 조절했습니다. 가스 분사 방식으로요. 재진입 중에요? 네. 보통은 재진입 전에 각도를 맞추고 그대로 낙하시키지만 우리는 낙하 중에도 계속 보정했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기술이었다. 그럼 실시간으로 계산을 했다는 말입니까? 네, 초당 50회 계산했습니다. 초당 50회. 나는 계산기를 꺼냈다. 재진입 시간이 약 8분이라고 했으니 8분은 480초. 초당 50회면 24,000번의 계산.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하셨습니까? 네. 기존 알고리즘으로는 속도가 안 나와서요. 나는 의자에 깊이 앉았다. 엔진 설계, 열차 폐제, 궤도 제어. 이 세 가지가 모두 최고 수준이었다. 하나만 뛰어나도 대단한데 세 가지 모두.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기술들이 언제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습니까?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열차 폐제는 2015년부터입니다. 궤도 제어는 2017년, 엔진 설계는 사실 나로호 때부터죠. 2009년. 2009년. 그때부터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건 갑자기 나타난 기술이 아니었다. 15년 이상 조용히 쌓아온 결과였다. 실패를 기록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조금씩 개선하면서. 놀랍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 수진 박사가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나는 보고서를 넘겼다. 이건 모방이 아니잖아요. 모방? 네.
다른 나라 기술을 따라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건 한국만의 방식입니다. 김 박사와 수진 박사가 서로를 바라봤다. 무언가 통하는 게 있는 듯 했다. 사실,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는 따라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국이나 러시아의 기술 자료는 대부분 공개되지 않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결과뿐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방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간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독자 기술을 개발한 거였다. 모방할 수 없으니까 창조했다. 그럼 이 모든 게 나는 방안을 둘러봤다. 한국 연구진만의 아이디어입니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기초 이론은 공개된 논문들을 참고했지만 응용과 구현은 우리 손으로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15년. 200번의 실패. 24,000번의 계산. 1.2도의 정밀도. 이 모든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을 그렸다. 한국은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 새 길을 만들었다. 오후 늦게 나는 혼자 데이터를 정리하며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엔 그래프들이 가득했다. 속도, 온도, 각도, 응력. 모든 선이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우리 힘으로. 나는 펜을 들어 노트에 적었다. 이건 모방이 아니다. 축적이다. 그리고 그 아래 덧붙였다. 우리가 보지 못한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나로 우주센터의 발사대가 석양의 실루엣으로 보였다. 작은 발사대. 하지만 그 발사대에서 날아오른 건 단순한 로켓이 아니었다. 한 나라의 의지였다. 나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경외감이 밀려왔다. 기술에 대한 경외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경외였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지 않았다. 불가능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을 뿐이다. 텔아비브 국방연구소의 오후 3시. 창밖으론 지중해의 푸른 빛이 번지고 있었지만 내 시선은 책상 위 보고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표지엔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KARI 스페이스 레이 마이너스 엔트리 비히컬 테스트 리절츠 마이너스 컨퍼덴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는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해왔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의 우주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게 내 일이었다. 하지만 한국?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은 우리 레이더에 제대로 잡힌 적이 없었다. 미사일 지침 때문에 묶여있던 나라. 기술 협력에 의존하던 나라. 그런데 이 보고서의 숫자들은 이상했다. 재진입 속도 마하 23.5. 열차폐 성공률 94.7%. 데이터 복원율 89.3%.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안경을 고쳐 썼다. 숫자를 다시 확인했다. 틀린 게 없었다. 하지만 믿기 어려웠다. 이 수준의 기술은 통상 15년 이상의 독자 개발 경험이 필요하다. 한국이 미사일 지침에서 완전히 풀려난 게 불과 2020년. 그로부터 5년도 채 안 됐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문이 열리며 동료 아론이 들어왔다. 다니엘, 오후 회의 준비됐어? 응. 그런데 아론, 이거 좀 봐. 나는 보고서를 밀어보였다. 아론은 잠시 숫자들을 훑어보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한국? 그래, 요즘 뜨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 그런데 이 데이터 출처가 확실해. 공식 채널로 온 거야. 국제우주안보협의체를 통해서. 아론이 팔짱을 꼈다. 그래도 재진입 기술은 쉬운 게 아니잖아. 우리도 70년대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한국이 이걸 독자적으로 해냈다고.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젠털르민 시작하죠. 미국 출신 선임 분석관 톰슨이었다. 그는 NASA 출신으로 우리 팀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다. 회의실엔 이미 6명의 분석관이 앉아 있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각국의 전문가들. 오늘 안건은 한국의 재진입 실험 결과입니다.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보시다시피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들이. 톰슨이 끼어들었다. 다니엘, 잠깐만. 한국? 그들이 독자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확보했을 리 없지.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톰슨을 바라봤다. 무슨 의미입니까? 기술 이전이겠지.
아마 프랑스나 러시아에서. 한국은 전통적으로 협력 개발 방식이잖아. 일본 측 분석관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우리 분석으로도 한국의 독자 기술 수준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입을 열려다 멈췄다. 반박할 근거가 사실 없었다. 나 역시 의심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상하게 그 오만한 어조가 마음에 걸렸다. 그들이 할 리 없다는 전제. 그래도 일단 데이터를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물론이죠. 톰슨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는 말자고요. 우린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다. 결론은 추가 관찰이었다. 사실상 보류였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나는 복도에 멈춰섰다. 창밖으로 지는 해가 보였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다. 톰슨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들이 독자적으로 할 리 없지. 정말 그럴까?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이번엔 숫자가 아니라 방법론을 봤다. 시험 설계, 측정 방식, 데이터 수집 체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건 모방이 아니었다. 측정 포인트 배치가 우리가 아는 미국식도 러시아식도 아니었다. 한국만의 방식이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기존의 어떤 그림과도 맞지 않는 조각. 나는 천천히 보고서를 덮었다. 혹시 우리가 틀린 건 아닐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 박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의문이 단순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이건 시작이었다. 창밖으로 텔아비브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엔 한반도의 작은 발사대가 떠올랐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나는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KARI 측의 현장 방문 요청.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나는 이 여정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3주 후였다. 비행은 길었지만 머릿속은 더 바빴다. 텔아비브에서 서울까지 12시간 동안 나는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 자료를 계속 읽었다. 나로호의 실패들, 누리호의 성공, 그리고 최근의 재진입 실험까지. 전남 고흥, KARI 나로우주센터. 택시에서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습한 바닷바람이었다. 이스라엘과는 다른 공기. 푸르른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은 우주센터와 어울리지 않게 평화로워 보였다. 다니엘 박사님 환영합니다. 나를 맞이한 건 김 박사라는 30대 후반의 엔지니어였다. 단정한 안경에 절제된 미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국제협력은 언제나 환영이죠. 우리는 연구동으로 향했다. 걸어가면서 김 박사는 센터의 역사를 간략히 설명했다. 2009년 첫 발사, 2번의 실패, 2013년 나로호 성공, 그리고 2022년 누리호. 실패가 많았습니다. 김 박사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 기술입니다. 이상한 표현이었다. 보통은 실패를 극복했다고 말하지 실패도 기술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연구동 입구에서 나는 잠시 멈춰섰다. 벽면 한쪽에 낡은 연소실이 전시되어 있었다. 표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미세한 긁힘과 균열이 햇빛에 반사되어 보였다. 설명판엔 간단하게 적혀 있었다. 일단 엔진 시험 모형 -2018년 3차 연소 시험 후 회수. 저건 내가 물었다. 왜 전시해 두셨습니까? 김 박사가 연소실을 바라봤다. 이 엔진은 75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75초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많습니다. 압력 분포, 진동 패턴, 재료의 한계. 모두 데이터로 남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소실에 다가갔다. 그 흐름 아래로 용접 자국이 보였다. 손으로 만지고 싶었지만 참았다. 실패를 지우지 않는군요. 지울 이유가 없습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과정이니까요. 우리는 연구동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예상보다 조용했다. 큰 소리도 바쁜 움직임도 없었다. 대신 엔지니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재진입 캡슐 모형 앞에서 센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열차 폐재 샘플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여기가 재진입 실험팀입니다. 김 박사가 소개했다.
한 엔지니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엔지니어였다. 박사님,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오신 다니엘 박사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수진 박사는 손을 내밀었다. 작업복 소매엔 기름 자국이 묻어 있었다. 재진입 데이터를 보고 싶다고 하셨죠? 네, 특히 열환경 측정 부분을.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실험실 한쪽으로 이동했다. 벽면에 대형 모니터가 걸려 있었고 그래프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수진 박사는 능숙하게 데이터를 불러왔다. 이게 마하 23구간입니다. 온도가 섭씨 2400도까지 올라갔죠. 나는 그래프를 주의 깊게 봤다. 온도 곡선이 예상과 달랐다. 이 구간에서 온도 상승률이 둔화됐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수진 박사가 미소 지었다. 형상을 약간 수정했거든요. 0.3도 각도 변화가 열분산을 일으켰습니다. 0.3도. 나는 숫자를 되뇌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정밀한 계산이었다. 시뮬레이션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약 1200회입니다. 6개월 걸렸죠. 1200회. 나는 속으로 감탄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정도 반복 시뮬레이션은 쉽지 않다. 데이터 복원율이 89%라고 들었는데. 네, 사실 우리도 놀랐습니다. 수진 박사가 옆에 책상을 가리켰다. 센서 배치를 다중화했거든요. 하나가 실패해도 다른 센서가 보완하도록. 책상 위엔 손바닥만 한 금속 조각이 놓여 있었다. 아무 라벨도 설명도 없었다. 그냥 놓여 있었다. 저건 뭡니까? 수진 박사가 조각을 집어들었다. 재진입 때 떨어져 나온 열차 폐재 파편입니다. 태평양에서 회수했죠. 보관하는 이유가 잘 모르겠어요. 수진 박사가 웃으며 조각을 다시 내려놓았다. 그냥 남겨두고 싶었어요. 이것도 우리의 일부니까요. 나는 그 작은 조각을 바라봤다. 표면은 울퉁불퉁했고 한쪽은 녹아내린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순간 옆 작업대에서 둔탁한 금속음이 들렸다. 한 엔지니어가 망치로 샘플을 두드리고 있었다. 땅, 땅, 땅. 일정한 리듬이었다. 저분은 뭘 하시는 겁니까? 응력 테스트입니다. 열차 폐재가 충격을 받았을 때 균열이 어떻게 퍼지는지 관찰하는 거죠. 손으로요? 네, 센서로는 못 잡는 미세한 변화가 있거든요. 손의 감각이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한동안 지켜봤다. 망치 소리, 센서 값을 확인하는 소리, 키보드 타이핑 소리. 이 모든 소리가 하나의 리듬처럼 들렸다. 과장도 서두름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정확하게. 놀랍네요. 내가 중얼거렸다. 뭐가요? 김 박사가 물었다. 분위기가. 나는 적절한 단어를 찾았다. 차분합니다. 다른 나라 연구소들과는 다르네요.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우리는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린 이미 늦었으니까요. 늦었다.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50년 늦게 시작했죠. 따라잡으려고 서두르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냥 우리 속도로 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다. 이게 정말 늦은 나라의 모습일까? 오후 시간, 나는 혼자 연구동을 돌아다닐 기회가 있었다. 복도를 걷다가 한 방의 문이 열린 걸 봤다. 안을 살짝 들여다봤다. 한 엔지니어가 책상에 앉아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컴퓨터가 아니라 손으로. 펜을 움직이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장면이 머릿속에 남았다. 손으로 쓰는 사람, 망치로 두드리는 사람, 작은 금속 조각을 간직하는 사람들.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었다. 기술을 기록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남해 바다에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수평선을 물들였다. 내일은 발사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다. 기대되네요. 하지만 내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다. 저 작은 금속 조각. 왜 자꾸 생각나는 걸까? 훗날 내가 알게 되겠지만 바로 그 조각이 이 이야기의 본질을 담고 있었다. 무심하게 책상 위에 놓인 그 작은 증거가 거대한 진실의 단서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 밤에 나는 아직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이 시작됐다. 회의실 테이블 위엔 두툼한 기술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다. 수진 박사와 김 박사, 그리고 2명의 추가 엔지니어가 함께했다. 오늘은 재진입 전 구간 데이터를 공유하겠습니다. 수진 박사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궤적 그래프가 나타났다. 고도 120km부터 30km까지의 재진입 경로였다. 먼저 속도부터 보시죠. 첫 번째 그래프. 나는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마하 20, 21, 22, 23.5. 잠깐. 내가 손을 들었다. 마하 23.5요? 네. 측정 오류 가능성은? 센서 3개를 독립적으로 운영했습니다. 3개 모두 같은 값을 기록했죠. 나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기댔다. 마하 23.5. 이건 단순한 속도가 아니었다. 이 속도에서 발생하는 열환경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 속도에서 열차폐가 유지됐다는 말입니까? 94.7% 구간에서 유지됐습니다. 일부 박리는 있었지만 예측 범위 내였습니다. 수진 박사가 다음 그래프를 띄웠다. 온도 그래프였다. 섭씨 2400도. 피크는 2680도. 이건. 나는 말을 잃었다. 철이 녹는 온도잖아요. 네, 그래서 탄소복합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고온이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였죠? 급속 냉각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을 이어받았다. 고도가 낮아지면서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죠. 2분 안에 2000도가 하락합니다. 이때 재료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내가 잘 아는 문제였다. 이스라엘의 SHAVIT 로켓 개발 때도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열팽창과 수축. 이 사이클이 균열을 만든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수진 박사가 샘플 하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검은색의 육각형 타일이었다. 탄성을 조절했습니다. 탄성을? 네. 재료를 너무 단단하게 만들면 열 충격에 깨집니다. 반대로 너무 유연하면 형상이 무너지죠. 그래서 중간 지점을 찾았습니다. 나는 타일을 집어들었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3년입니다. 3년. 처음 200개 샘플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수진 박사가 담담하게 말했다. 균열이 생기거나 박리가 일어나거나 온도 분포가 불균이라거나 매번 달랐죠. 그럼 어떻게? 20첫 번째 샘플부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패의 패턴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실패의 패턴? 네. 왜 깨지는지를 이해하니까 깨지지 않는 방법이 보였습니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실패를 지우는 게 아니라 읽는 것. 이스라엘도 이렇게 배웠다. 실패 없이는 성공도 없다는 것을. 다음은 궤도 제어입니다. 김 박사가 새 그래프를 띄웠다. 재진입각도 그래프였다. 나는 숫자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1.2도? 네, 목표 각도 대비 오차 1.2도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됐다. 재진입각도 오차는 보통 35도다. 심지어 미국도 2도 이하로 맞추기 어렵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1.2도?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자세 제어 시스템입니다.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설명을 시작했다. 재진입 중에도 미세하게 자세를 조절했습니다. 가스 분사 방식으로요. 재진입 중에요? 네. 보통은 재진입 전에 각도를 맞추고 그대로 낙하시키지만 우리는 낙하 중에도 계속 보정했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기술이었다. 그럼 실시간으로 계산을 했다는 말입니까? 네, 초당 50회 계산했습니다. 초당 50회. 나는 계산기를 꺼냈다. 재진입 시간이 약 8분이라고 했으니 8분은 480초. 초당 50회면 24,000번의 계산.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하셨습니까? 네. 기존 알고리즘으로는 속도가 안 나와서요. 나는 의자에 깊이 앉았다. 엔진 설계, 열차 폐제, 궤도 제어. 이 세 가지가 모두 최고 수준이었다. 하나만 뛰어나도 대단한데 세 가지 모두.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기술들이 언제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습니까?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열차 폐쇄는 2015년부터입니다. 궤도 제어는 2017년, 엔진 설계는 사실 나로호 때부터죠. 2009년. 그때부터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건 갑자기 나타난 기술이 아니었다. 15년 이상 조용히 쌓아온 결과였다. 실패를 기록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조금씩 개선하면서. 놀랍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 수진 박사가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나는 보고서를 넘겼다. 이건 모방이 아니잖아요. 모방? 네. 다른 나라 기술을 따라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건 한국만의 방식입니다. 김 박사와 수진 박사가 서로를 바라봤다. 무언가 통하는 게 있는 듯 했다. 사실,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는 따라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국이나 러시아의 기술 자료는 대부분 공개되지 않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결과뿐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방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간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독자 기술을 개발한 거였다. 모방할 수 없으니까 창조했다. 그럼 이 모든 게 나는 방안을 둘러봤다. 한국 연구진만의 아이디어입니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기초 이론은 공개된 논문들을 참고했지만 응용과 구현은 우리 손으로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15년. 200번의 실패. 24,000번의 계산. 1.2도의 정밀도. 이 모든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을 그렸다. 한국은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 새 길을 만들었다. 오후 늦게 나는 혼자 데이터를 정리하며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엔 그래프들이 가득했다. 속도, 온도, 각도, 응력. 모든 선이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우리 힘으로. 나는 펜을 들어 노트에 적었다. 이건 모방이 아니다. 축적이다. 그리고 그 아래 덧붙였다. 우리가 보지 못한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나로 우주센터의 발사대가 석양의 실루엣으로 보였다. 작은 발사대. 하지만 그 발사대에서 날아오른 건 단순한 로켓이 아니었다. 한 나라의 의지였다. 나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경외감이 밀려왔다. 기술에 대한 경외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경외였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지 않았다. 불가능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을 뿐이다. 일주일 후, 텔아비브. 나는 국제우주안보협의체 회의를 위해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손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상세 데이터와 200페이지가 넘는 기술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톰슨, 사토, 그리고 프랑스 측 분석관 피에르까지. 모두 각국 우주 프로그램의 전문가들이었다. 다니엘, 돌아왔군. 톰슨이 손을 흔들었다. 한국은 어땠나? 흥미로웠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다. 생각보다 훨씬 더. 그래. 뭘 발견했지? 일단 데이터부터 보시죠. 나는 프로젝터에 한국의 재진입 실험 결과를 띄웠다. 마하 23.5 섭씨 2680도, 각도 오차 1.2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건. 사토가 먼저 입을 열었다. 측정 오류 아닙니까? 아닙니다. 독립적인 센서 세계로 검증했습니다. 그래도. 사토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수치는 비현실적입니다. 우리 JAXA 기준으로는 달성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톰슨이 팔짱을 꼈다. 다니엘, 솔직히 말하지. 혹시 한국 측이 데이터를 조정했을 가능성은? 무슨 뜻입니까? 국제사회에 좋은 인상을 주려고 수치를 부풀렸을 수도 있지 않나? 나는 톰슨을 똑바로 바라봤다. 직접 현장을 봤습니다. 연구진을 만났고 장비를 확인했고 방법론을 검토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조작이 아닙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톰슨이 화면을 가리켰다. 재진입 안정화가 이렇게 빨리 구현될 수는 없어. 우리 NASA도 10년 걸렸는데 한국이 5년 만에.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다른 방식?
피에르가 끼어들었다. 어떤 방식인데? 실패를 축적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설명했다. 200번이 넘는 시험 샘플, 1200회의 시뮬레이션, 15년간의 데이터 기록. 그들은 조용히 쌓아왔습니다. 사토가 비웃듯 웃었다. 15년? 다니엘, 우주기술은 시간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프라가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경험이 필요하죠. 한국에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내가 정정했다. 과거에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근거는? 톰슨이 날카롭게 물었다. 나는 노트북에서 파일 하나를 열었다. 한국의 엔진 개발 히스토리였다. 2009년 나로우. 2번 실패, 1번 성공.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만 15테라바이트입니다. 그건 러시아 엔진이었잖아. 사토가 반박했다. 일단은 러시아 맞습니다. 하지만 2단은 한국 독자 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단이 성공했죠. 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다. 2018년 75톤급 엔진 개발. 7번의 연소 시험, 3번 실패. 하지만 그 실패에서 압력 분포 최적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건 피에르가 말을 흐렸다. 2022년 누리호 성공. 일단 4개 엔진 클러스터링. 이건 러시아도 시도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다. 2023년 재진입 실험 준비. 열차 폐제 개발 3년, 궤도 제어 알고리즘 2년. 2024년 첫 시험 부분 성공. 2025년 완전 성공. 숫자를 나열하는 게 아니었다. 이건 하나의 이야기였다. 실패와 성공이 이어진 긴 여정의 기록. 보십시오. 내가 그래프를 확대했다. 이건 단계적 발전입니다. 갑작스러운 도약이 아니라 점진적 축적입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톰슨이 팔짱을 푼 채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다. 하지만 사토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다니엘 박사님,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한국의 우주 예산은 NASA의 110도 안 됩니다. 인력도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수준의 기술을. 예산과 인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끼어들었다. 그럼 뭡니까? 집중입니다. 나는 다른 자료를 펼쳤다. NASA는 동시에 수십 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화성 탐사, 달 기지, 우주 정거장. 예산과 인력이 분산되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말사체. 재진입. 바로 이것입니다.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 있는 말이군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한국 연구소 사진을 띄웠다. 그들은 실패를 버리지 않습니다. 실패한 엔진, 부서진 샘플, 폭발한 부품. 모두 보관하고 분석합니다. 이게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사토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톰슨이 긴 한숨을 쉬었다. 다니엘,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우리의 평가 모델이 틀렸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틀렸다고? 톰슨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네. 우리의 예측 모델은 지난 20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의 개발 패턴에 기반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다른 경로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델로는 그들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들을 그들은 가능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나는 자료를 정리하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문제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성입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톰슨이 의자에 깊이 앉았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에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다니엘, 당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는 한국 데이터를 다시 띄웠다. 한국의 재진입 기술은 실제입니다. 그들은 독자적으로 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주기술 선진국입니다. 사토가 펜을 내려놓았다. 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톰슨은 여전히 침묵했다. 회의실엔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내가 던진 건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다. 기존의 판단 기준을 바꾸자는 제안이었다.
20년간 유지해온 평가 체계를 뒤집자는 재검토가 필요하겠군. 피에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모델을 동의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사토는 뭔가 말하려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서 저항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게 보였다. 톰슨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일주일 후 재회의하지. 각자 데이터를 재검토하고 오도록. 그것으로 회의는 끝났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나는 복도 창문으로 지중해를 바라봤다. 푸른 바다가 햇살에 반짝였다. 균열이 생겼다. 우리의 논리에, 우리의 확신에. 그 균열이 무너질지 아니면 더 견고한 구조로 재건될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기준을 바꿔야 하는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다. 한국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났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의 예상이 좁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 아래 덧붙였다. 변화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과학이다.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다. 그 사이 나는 한국 데이터를 수십 번 재검토했다. 매번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 데이터는 정확하다. 하지만 회의실에 다시 모였을 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톰슨이 회의를 열었다. 각자 재검토 결과를 공유하죠. 피에르, 먼저 하시겠습니까? 피에르가 노트북을 열었다. 프랑스 우주국과 협의했습니다. 한국의 열차 폐쇄 데이터를 우리 모델에 대입해봤는데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탄성 계수 조정으로 열 충격을 분산시킨 겁니다. 그럼 인정한다는 겁니까? 사토가 물었다. 데이터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피에르가 대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도달한 게 저도 비슷합니다. 사토가 서류를 펼쳤다. 일본 측 분석 결과 한국의 궤도 제어 알고리즘은 기존 방식과 다릅니다. 더 많은 연산을 요구하지만 정밀도는 확실히 높습니다. 인정한다는 겁니까? 이번엔 내가 물었다. 사토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기술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톰슨 박사님은요? 피에르가 물었다. 톰슨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서류 하나를 꺼냈다. NASA 제트추진연구소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검증해달라고. 모두의 시선이 톰슨에게 집중됐다. 결과는 유효합니다. 측정 방법, 데이터 수집, 분석 과정 모두 국제 기준에 부합합니다. 사토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톰슨이 말을 이었다. JPL 측에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도달했냐고. 그래서 답은 뭡니까? 내가 물었다. 톰슨이 나를 바라봤다. 답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해냈다는 것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바로 그때였다. 내 이메일에 새 메시지 알림이 떴다. 한국 측에서 온 메일이었다. 제목은 간단했다. 추가 데이터 마이너스 재진입 형상 최적화. 잠깐만요. 나는 메일을 열었다. 한국 측에서 방금 추가 자료를 보냈습니다. 뭔데? 톰슨이 물었다. 나는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해 화면에 띄웠다. 3D 모델링 이미지였다. 재진입 캡슐의 형상이 정밀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이건 피에르가 놀라며 말했다. 형상이 다르네요? 네. 나는 설명서를 읽었다. 기존 국제표준 형상에서 미세하게 수정했다고 합니다. 어디를? 사토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나는 이미지를 확대했다. 캡슐의 전면부 곡률이 표시되어 있었다. 여기입니다. 전면부 곡률을 0.3도 조정했습니다. 0.3도. 톰슨이 되물었다. 그건 오차 범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시뮬레이션 결과였다. 이 0.3도가 열환경 분산을 일으켰습니다. 고도 60km 구간에서 온도 분포가 15% 더 균일해졌죠.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다. 기존 모델과 한국 모델의 비교였다. 차이가 명확했다. 피에르가 입을 열었다. 이건 의도한 설계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나는 설명을 이어갔다. 그들은 1200회 시뮬레이션에서 이 최저값을 찾아냈습니다. 0.3도. 이보다 크면 공기 저항이 과도하고 작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사토가 펜으로 뭔가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었다. 맞습니다. 수학적으로 최적점입니다. 톰슨이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건, 그가 천천히 말했다. 우연이 아니군요. 네. 내가 대답했다. 의도된 설계입니다. 그럼. 피에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우리 기존 모델이 놓친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표준 모델은 1980년대 미국 연구에 기반합니다. 당시엔 컴퓨팅 파워가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대략적인 최저값으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대의 슈퍼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훨씬 더 정밀한 최적화가 가능했죠. 사토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의 표정에서 저항이 사라졌다. 인정합니다. 그가 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된 혁신입니다. 톰슨이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자네들 말이 맞아.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군.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우리의 태도가. 피에르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럼 우리 모델도 수정해야겠습니다. 이공률 최적화를 반영해서. 동의합니다. 사토가 화답했다. 일본도 재검토하겠습니다. 톰슨이 나를 바라봤다. 다니엘, 자네 말이 맞았어. 우리가 틀렸던 거야. 나는 작게 미소 지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냥 업데이트가 필요했던 거죠. 같은 말 아닌가? 톰슨이 웃었다. 처음 보는 그의 편안한 미소였다.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우리는 한국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배우기로 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피에르가 내게 말했다. 다니엘, 한국 출장 한 번 더 가야겠어요. 저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추천합니다. 사토도 다가왔다. 저도 마음을 바꿔야겠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우리 모두 그랬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날 저녁 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창밖으론 텔아비브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나는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다. 오늘 공식이 뒤집혔다. 우리가 절대라고 믿었던 것이 상대적이었음을 깨달았다. 한국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다. 이건 따라가는 기술이 아니다. 새로운 길이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어딘가 한반도에서도 누군가 밤하늘을 보고 있을까? 그들은 알고 있을까? 자신들이 세계의 판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아마 모를 것이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니까. 그게 바로 그들의 힘이었다. 한 달 후, 나는 다시 한국에 있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피에르와 독일 측 분석관 한스도 함께였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을 직접 배우러 왔다. 고흥의 아침은 맑았다. 나로우주센터로 가는 길, 피에르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름다운 곳이네요. 그렇죠?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왔을 때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한스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죠? 연구동 방문, 실험 데이터 공유, 그리고 엔지니어들과 기술 토론입니다. 기대되는군요. 우리는 연구동에 도착했다. 김 박사와 수진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다.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니엘 박사님. 김 박사가 악수를 청했다. 소개하겠습니다. 프랑스 우주국의 피에르 박사, 독일 항공우주센터의 한스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진 박사가 미소 지었다. 오늘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험실로 향했다. 하지만 가는 길에 나는 다른 곳으로 걸음을 돌렸다. 잠깐만요. 나는 복도 한쪽을 가리켰다. 저기 좀 가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나는 기억 속의 그곳으로 걸어갔다. 한 달 전 봤던 그 장소. 연구동 한쪽 구석의 작은 보관실이었다. 문을 열자 익숙한 풍경이 나타났다. 낡은 부품들이 선반에 정리되어 있었다.
그을린 금속 조각, 부서진 센서, 휘어진 배관. 모두 실패의 흔적들이었다. 이게 뭡니까? 피에르가 물었다. 실패 아카이브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다. 실패 아카이브? 네. 우리가 실패한 모든 부품을 여기에 보관합니다. 한스가 선반에 다가가 한 부품을 집어들었다. 엔진 노즐의 일부였다. 한쪽이 심하게 녹아 있었다. 이건 2019년 연소시험 때 폭발한 노즐입니다. 수진 박사가 대답했다. 과열로 인한 금속 피로였죠. 왜 보관하십니까? 피에르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실패도 데이터입니다.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 노즐이 왜 폭발했는지, 어떤 패턴으로 금이 갔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이걸 참고하죠. 나는 선반을 천천히 둘러봤다. 각 부품마다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다. 날짜, 실험 번호, 실패 원인이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2018.03 15-3차 시험 용접부 균열 2019.07 22-7차 시험 과열 폭발 2020.11 3-12차 시험 압력 불균형. 이건 단순한 보관이 아니었다. 역사의 기록이었다. 피에르가 감탄하며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실패한 부품을 보통 폐기합니다. 공간도 아깝고 보기에도 좋지 않으니까요. 우리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수진 박사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한 선배 엔지니어가 말씀하셨죠. 실패를 버리면 교훈도 버리는 것이라고.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로운 말이네요. 우리는 보관실을 나와 실험실로 향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엔 그 라벨들이 계속 맴돌았다. 실험실에 도착하자 몇몇 엔지니어들이 작업 중이었다. 한 사람이 특히 눈에 띄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 엔지니어였는데 손에 기름을 묻힌 채 낡은 부품을 닦고 있었다. 저분은? 내가 물었다. 박 기술자입니다. 김 박사가 소개했다. 우리 팀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분이죠. 나는 다가가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박 기술자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아, 이스라엘에서 오셨다는 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품이요? 그는 손에 든 금속 조각을 보여줬다. 초기 누리호 엔진의 냉각 파이프입니다. 당시엔 문제가 많았죠. 지금도 쓰시는 겁니까? 아니요. 박 기술자가 웃었다. 그냥 기념으로 남기려고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었으니까. 나는 그 파이프를 자세히 봤다. 표면에 무수한 흠집과 용접 자국이 있었다. 힘들었겠습니다. 힘들었죠. 박 기술자가 파이프를 천천히 닦으며 말했다. 7번 실패했습니다. 매번 누수가 생겼죠. 용접을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몇 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8번째에. 그가 미소 지었다. 용접 순서를 바꿨습니다. 처음엔 안쪽부터 했는데 바깥쪽부터 하니까 해결되더군요.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었습니까? 네. 하지만 7번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 방법을 몰랐을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실패가 답을 알려준 거군요. 그렇죠. 박 기술자가 파이프를 내려놓았다. 우리는 실패를 버리지 않습니다. 실패도 기술입니다. 그 순간이었다. 그 문장이 내 안에서 폭발했다. 실패도 기술이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들을 떠올렸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실패에서 배운다. 모두 비슷한 말이었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실패를 극복할 대상이 아니라 기술의 일부로 보는 관점. 이건 차원이 다른 사고방식이었다. 피에르도 감동한 듯 말했다. 대단한 철학이네요. 박 기술자가 손을 닦으며 말했다. 철학이라기보다는 필요였습니다. 우리에겐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실패라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마저 자산으로 만들어야 했죠.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독일도 전후 재건 때 그랬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했죠. 모든 것을 아껴야 했습니다. 맞습니다. 박 기술자가 공감하며 말했다. 가난은 때론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한국의 기술은 풍요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절박함에서 나왔다. 실패를 버릴 여유가 없었기에 실패마저 기술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바로 지금의 성공을 만든 것이었다. 수진 박사가 우리를 다른 쪽으로 안내했다. 이쪽에 최신 실험 장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박 기술자를 한 번 더 돌아봤다. 그는 다시 부품을 정성스럽게 닫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이. 그 모습에서 나는 존경을 느꼈다. 기술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태도에 대한 존경이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피에르가 말했다. 다니엘, 오늘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요. 특히 그 박 기술자 말이요. 실패도 기술이다. 잊을 수 없는 문장입니다. 한스도 동의했다. 독일로 돌아가면 우리 팀에게 전하겠습니다. 실패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남해 바다에 지고 있었다. 우리가 배우러 왔지만 내가 천천히 말했다. 기술보다 더 큰 걸 배운 것 같습니다. 뭐죠? 피에르가 물었다. 자세입니다. 일을 대하는 자세.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계속 달렸다. 하지만 내 머릿속엔 그 조용한 순간이 계속 재생됐다. 기름 묻은 손, 낡은 부품, 그리고 그 한 문장. 실패도 기술입니다. 이게 바로 터닝 포인트였다. 내가 한국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뀐 순간. 그들은 단순히 로켓을 만드는 게 아니었다. 철학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철학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피에르와 한스는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고 나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며칠 더 한국에 남았다. 그날 오후 나는 혼자 연구동을 거닐고 있었다. 김 박사가 자유롭게 둘러보라고 허락해줬기 때문이다. 복도를 걷다가 익숙한 방 앞에서 멈췄다. 수진 박사의 연구실이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노크를 하려다가 안을 살짝 들여다봤다. 수진 박사는 자리에 없었다. 하지만 책상 위에 그것이 있었다. 저 금속 조각. 처음 왔을 때 봤던 바로 그 조각. 나는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갔다. 책상 앞에 서서 그 작은 조각을 바라봤다. 손바닥만 한 크기. 한쪽은 매끄럽고 다른 쪽은 울퉁불퉁했다. 표면에 검은 그을음이 남아 있었고 끝부분은 녹아내린 흔적이 뚜렷했다. 왜 이게 자꾸 신경 쓰였을까? 나는 조심스럽게 조각을 집어들었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밀도가 높은 금속이었다. 표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었다. 거친 질감이 느껴졌다. 이건 단순한 파편이 아니었다. 섭씨 2000도가 넘는 온도를 견뎌낸 증거였다. 그 조각이 궁금하셨나 봅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 박사였다. 아, 죄송합니다. 허락 없이. 괜찮습니다. 수진 박사가 웃으며 들어왔다. 저도 자주 그걸 만져봐요. 이게 정확히 뭡니까? 처음 봤을 때 설명을 들었지만 재진입 열차 폐재의 일부입니다. 수진 박사가 자리에 앉으며 설명했다. 2024년 첫 번째 재진입 실험 때 떨어져 나온 조각이에요. 태평양에서 회수했죠. 왜 책상 위에 두셨습니까? 수진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상기시키기 위해서요. 무엇을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그녀는 조각을 손에 들었다. 이 조각이 떨어져 나갈 때 속도는 마하 20이었습니다. 온도는 섭씨 2400도. 압력은 평지의 수백 배. 그런 환경에서 이 작은 조각이 살아남았어요. 놀랍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진 박사가 조각을 뒤집어 보여줬다. 이 안쪽 면을 보세요. 미세한 균열이 있죠? 나는 자세히 봤다. 정말 머리카락만큼 얇은 균열이 보였다. 이 균열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열 충격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는 설계의 한계였어요. 수진 박사가 설명을 이었다. 이 조각은 첫 번째 실험 때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재료의 탄성을 조금 잘못 계산했죠. 그래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실험은 성공했지 않습니까? 부분 성공이었죠. 94.7%는 성공했지만 5.3%는 실패했습니다. 이 균열이 그 5.3%의 증거예요. 나는 균열을 자세히 봤다. 이제 이해가 갔다. 그래서 책상 위에 두신 거군요.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네. 수진 박사가 미소 지었다. 이 조각은 우리의 성공이자 동시에 과제입니다. 우리가 해냈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그 말에 나는 숙연해졌다. 한국 연구진들은 성공을 자축하는데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은 성공 속에서도 부족함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네. 탄성 계수를 조정했습니다. 균열이 생기지 않았죠. 그럼 이 조각의 임무는 끝난 겁니까? 아니요. 수진 박사가 조각을 다시 책상에 내려놓았다. 이 조각은 계속 저를 가르칩니다. 자만하지 말라고. 나는 그 작은 조각을 다시 바라봤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무심한 파편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건 상징이었다. 성공과 실패, 완성과 미완성이 공존하는. 다니엘 박사님. 수진 박사가 물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하십니까? 실패의 증거를 간직하는 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한 것만 전시합니다. 실패는 보통 기록에만 남기죠. 왜일까요? 아마. 나는 생각을 정리했다. 실패가 부끄러워서일 겁니다. 부끄럽다고요? 네. 실패는 감추고 싶은 거니까요. 성공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수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우리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실패를 숨기면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는 걸. 그 말이 깊게 와닿았다. 실패를 지우는 문화와 실패를 남기는 문화. 그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지금 내 눈앞에 있었다. 나는 연구실을 둘러봤다. 벽면에 붙은 사진들이 보였다. 발사 장면, 팀 사진, 그리고 폭발하는 엔진의 사진. 저 사진도 내가 가리켰다. 네. 2018년 연소시험 실패 장면입니다. 수진 박사가 대답했다. 가장 힘들었던 날이었죠. 6개월 준비한 엔진이 75초 만에 폭발했으니까요. 하지만 전시해 두셨네요. 네. 잊지 않기 위해서요. 나는 사진을 자세히 봤다. 엔진이 화염에 휩싸인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비장함이 느껴졌다. 절망이 아니라 도전의 순간처럼 보였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요. 수진 박사가 대답했다. 첫째, 우리는 그때보다 강해졌다. 둘째, 아직 갈 길이 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겸손함을 만든다. 그리고 그 겸손함이 미래의 발전을 이끈다. 한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나는 수진 박사에게 물었다. 한국은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수진 박사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뭡니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계속 갈 겁니다. 그 말에서 나는 확신을 느꼈다. 한국은 단순히 우주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었다. 문화를 만들고 있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완벽을 추구하되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문화. 그리고 그 문화가 이들을 더 멀리 데려갈 것이었다. 연구실을 나서며 나는 한 번 더 그 금속 조각을 돌아봤다. 저 작은 조각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답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다만 내가 보지 못했을 뿐. 무심하게 책상 위에 놓인 파편. 전시된 실패의 사진. 보관된 낡은 부품들. 모든 게 메시지였다. 우리는 실패를 버리지 않는다. 실패는 우리의 역사다.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노트를 꺼내 적었다. 한국의 기술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다. 15년간 조용히 쌓인 것이다. 그리고 그 축적의 증거는 언제나 눈앞에 있었다. 나는 그저 보지 못했을 뿐이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나로우주센터의 발사대가 붉은 빛에 물들었다. 내일이면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곳에서 배운 것들은 평생 남을 것이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를. 숫자가 아니라 철학을. 성공이 아니라 과정을. 한국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 진정한 강함은 실패를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텔아비브로 돌아온 건 일주일 후였다. 공항에서 사무실로 가는 택시 안, 나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다. 발사대, 연구동, 엔지니어들의 모습, 그리고 그 작은 금속 조각. 마음속에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반겼다. 다니엘, 돌아왔구나. 아론이 악수를 청했다. 어땠어?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응? 무슨? 우리 분석 체계요. 아론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를 회의실로 이끌었다. 모두 모아주세요. 중요한 보고가 있습니다. 1시간 후 회의실은 가득 찼다. 톰슨도 화상으로 참여했고 사토와 피에르도 각자의 나라에서 접속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열었다. 첫 슬라이드엔 간단한 제목이 있었다. 한국 우주 프로그램 재평가 마이너스 패러다임의 전환. 지난 2달간 한국의 우주 기술을 조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다. 한국은 우주기술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존 평가 체계는 이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들이 나타났다. 재진입 성공률, 엔진 성능, 궤도 정밀도. 이 수치들은 모두 검증되었습니다. 미국 JPL, 프랑스 CNES, 일본 JAXA 모두 확인했죠. 사토가 화면에 나타나 말했다. 맞습니다. 일본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론이 물었다. 우리가 뭘 바꿔야 하죠? 3가지입니다. 나는 새 슬라이드를 띄웠다. 첫째, 평가 기준. 우리의 모델은 1980-90년대 기술 발전 속도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컴퓨팅 파워와 시뮬레이션 기술은 더 빠른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준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톰슨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해. 우리 NASA도 이미 논의 중이야. 둘째, 관찰 방법. 우리는 결과만 봤습니다. 하지만 과정을 봐야 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실패를 기록하고 축적하고 활용하는지. 그 방법론이 핵심입니다. 피에르가 끼어들었다. 프랑스도 이 부분을 배우고 싶습니다. 실패 관리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셋째, 나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겼다. 태도. 우리는 한국을 따라오는 나라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거야? 나는 준비한 문서를 화면에 띄웠다. 한국-이스라엘 우주기술 협력 프로그램 제안서. 한국과 공식기술 협력을 제안합니다.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공동 연구입니다. 주제는 재진입 기술과 열차 폐제 공동 개발. 그리고 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실패 관리 시스템 도입. 실패 관리? 네. 한국의 실패 아카이브 시스템을 우리 연구소에도 도입하자는 겁니다. 실패한 부품을 보관하고 분석하고 교훈으로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아론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게 효과가 있을까? 있습니다. 나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15년간 실패를 축적한 결과가 지금의 성공입니다. 톰슨이 화면에서 말했다. 다니엘, 나도 NASA에 같은 제안을 할 생각이야. 한국과의 협력 확대. 훌륭합니다. 사토도 동의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JAXA에 보고할 겁니다. 회의실에 새로운 에너지가 돌기 시작했다. 그럼 시작하죠. 아론이 말했다. 제안서 작성부터. 이미 준비했습니다. 나는 파일을 공유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모두가 열정적으로 의견을 냈다. 한국과의 협력, 새로운 평가 체계, 실패 관리 시스템. 회의가 끝나고 모두 나갔을 때 나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다. 창밖으로 지중해가 보였다. 파도가 햇살에 반짝였다. 나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한국 출장 최종 보고. 조사 목적 한국의 재진입 기술 검증. 조사 결과 예상을 초과하는 독자 기술 확인. 핵심 발견 기술이 아닌 태도의 차이.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문화를 만들고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기록하며 실패에서 배우는 문화.
그 문화가 15년간 조용히 쌓여 지금의 성과를 만들었다.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단순한 발사체가 아니다. 안보 전략, 산업 체계, 국가의 신념이 하나의 궤도로 정렬된 결과다. 그리고 그 궤도는 앞으로 더 빠르게 가속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그들을 따라오는 나라로 봤다.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었다.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이제 선택의 순간이다. 우리는 기존의 관점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현실을 인정할 것인가. 나는 후자를 선택한다.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다. 한국은 길을 열었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다. 노트를 덮으며 나는 미소 지었다. 2달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달랐다. 의심하던 사람이 확신하는 사람이 됐다. 관찰자가 학습자가 됐다. 한국이 나를 바꿨다. 책상 위에 작은 상자가 있었다. 한국에서 돌아올 때 수진 박사가 준 것이었다. 기념으로 받으세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 작은 금속 조각이 있었다. 재진입 열차 폐재의 샘플이었다. 동전만 한 크기. 한쪽은 매끄럽고 다른 쪽은 거칠었다. 나는 그 조각을 손에 쥐었다. 차갑고 단단한 질감. 이걸 보면 우리를 생각하세요. 수진 박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조각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에. 이제 이 조각이 나를 가르칠 것이다. 매일 매 순간. 실패를 버리지 마라. 완벽을 추구하되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라. 그리고 절대 멈추지 마라.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수신 김 박사, 수진 박사. 제목 협력 제안.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가야 합니다. 공식 기술 협력을 제안합니다. 재진입 기술 공동 연구, 실패 관리 시스템 도입, 그리고 상호 인력 교류.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 연구소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도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갑시다.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다니엘. 엔터키를 눌렀다. 이메일이 전송됐다. 한반도를 향해. 새로운 동료들에게. 나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다.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완벽을 추구하며.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을 것이다. 변한 건 한국이 아니었다. 나였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저 별들 너머 우주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이 향하는 곳. 우리 모두가 향하는 곳.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책상 위에 금속 조각을 한 번 더 바라봤다. 작지만 단단한 증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의 흔적. 그리고 이제 나의 약속. 나는 한국의 길을 본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다. 이스라엘의 한 국방연구원이 처음 한국의 데이터를 봤을 때 그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철학을 이해한 후 그는 변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되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조용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15년간의 실패와 성공, 200번의 시험, 1200회의 시뮬레이션.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길을 만드는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인정받는 모습, 우리의 기술과 땀이 세계를 감동시키는 순간,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작은 자부심과 감동을 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감동두투미는 대한민국의 숨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세계가 놀라는 우리의 기술, 조용하지만 위대한 우리의 성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오늘을 함께 나눕니다. 좋아요 한 번이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감동이 전해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다뤄주세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다음 편이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겐 가장 큰 응원입니다. 감동 두투미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 늘 건강하세요.